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부산대와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가며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은 전 남편이 치매에 걸리자 간병을 하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대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계약금을 받고는 대출 협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변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8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의 오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일단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 관련해선 공주대와 단국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입학이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조 후보자 딸이 몸을 담았던 모든 대학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뿐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워딩만 놓고 보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검찰 내 최정예인 특수 2부로 재배당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수사 주체가 변경된 시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어제 다음 달 2, 3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후보자가 난감한 질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주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의혹 소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입니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장관,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 착수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장 시한이 언제까지인진 몰라도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도 공교롭긴 공교롭습니다. 다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조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칼은 칼집에서 나왔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탈탈 털었는데 정말 아무런 범죄 혐의가 안 나오거나 혐의가 나오거나 전자의 경우엔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논란에 대한 면죄부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줘 법무, 검찰개혁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탄탄대로에 올라탈 것입니다. 혐의가 나오는 후자라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다니거나 중도 퇴진, 낙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권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식의 정반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계를 한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같은 날 오후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권 행사에 뚜렷한 소신을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의 투톱이 될 거란 문재인 정권의 애초 예상과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와 정치 운명 공동체로 묶인 조국 후보자의 명운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 칼끝에 달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심지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중학생들은 모두 11명으로 A양 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로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A양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가해 중학생 가운데 일부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 초등학생을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교 상담 과정에서 알려졌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A양은 지난 6월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A양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순번을 짜서 매주 병원을 찾아가 A양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A양은 평소 어머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양이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한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병원 심리치료를 받는 와중에 동네 중학생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거푸당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한테 말입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중학생 14살 B군 등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만 19세 미만 이른바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발 방지, 선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무색하게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다시 성폭행 피해에 무방비로 방치돼 노출될 수 있는지 그게 뭐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고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서 결국 입주를 못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이모 씨는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경기도 군포 한 빌라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보증금의 10%인 1,5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에게 여력이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네. 이제 1억 2,400만 원의 잔금은 해당 빌라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기로 하고 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이제 문구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에 동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협조를 하기로 했던 집주인이 네. 정작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오자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사단이 난 겁니다. 집주인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가요? 명시적으로 이유를 대지는 않았는데요. 네. 집주인이 일단 상당히 고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나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줘도 된다. 원래 네.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 막상 이제 계약서 작성 뒤에 이제 어디서 대출 보증서 주면 큰일 난다는 식의 그런 말을 듣고 네. 이제 좀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바뀐 집주인의 태도에 이 씨와 또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담사 등이 네. 다시 이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네. 것을 확인한다라는 이제 확인서까지 써줬는데도 네. 이 집주인은 요지부동 이제 동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세 들어갈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겠는데 계약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이 전세 계약은 이제 대출도 무산이 됐고요. 네. 임차인 이 씨는 이제 1억 원이 넘는 이 잔금을 융통할 길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계약은 결국 파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황당해진 게 이 네. 집주인이 계약이 깨진 원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책임이 이 씨에게 있다면서 네. 계약금 1,550만 원의 반환을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이 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포함한 이 계약금 1,550만 원 이 모든 포함해서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집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네. 계약금 1,550만 원에 이제 450만 원을 더해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피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기관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네. 이렇게 집주인이 뭘 해주기로 해놓고 정작 나중에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네.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임대인의 이 대출 동의를 채무 보증으로 이제 오해하는 이제 집주인들이 종종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 계약서상에 네. 대출 협조 의무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협조의 이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조금 계약서에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좋다는 게 이번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대출뿐 아니라 이제 의무나 권리가 발생하는 네. 이런 내용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의무나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게 이제 실행력도 담보를 하고 또 네. 이제 사후 법적 분쟁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신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매사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판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을 문제 삼아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재판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1시쯤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63살이던 전남편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의 과거 폭력 행사를 문제 삼으며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구하다면 기구한 게 A씨는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혼한 남편이 최근 치매에 걸리자 전 남편과 다시 함께 살며 남편을 간병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연으로 만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에게 1시간가량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작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가 뭔지 알 리가 없는 종업원이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테이블 위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란을 보다 못한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나가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